1996년 초봄 대전광역시 중구의 한 주택가에 위치한 2층 건물 하숙집에 24세 조민수 씨가 입주했습니다. 구독 누르고 시청하시면 더 많은 사건을 재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조민수 씨는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으로 대전의 한 중견 기업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면서 직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 하숙집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숙집은 58세 박영자 씨가 운영하고 있었으며 1층에는 박영자 씨 부부가 거주했고 2층에는 4개의 방이 있어 젊은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이 새를 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24세 조민수 씨는 2층 가장 안쪽 방을 배정받았고 입주 당시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방이 깨끗하고 하숙집 주인도 친절하다며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부모님인 56세 조철호 씨와 어머니 53세 김순희 씨는 아들이 처음으로 집을 떠나 혼자 생활하는 것에 대해 걱정했지만 하숙집이라는 형태가 혼자 자취하는 것보다 안전하고 식사도 제공되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4세 조민수 씨는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으로 입사 초기부터 회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으며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고 주말에는 고향인 충청남도 천안으로 내려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하숙집의 다른 입주자들은 26세 김태영 씨, 23세 이정훈 씨, 25세 박수연 씨 등이었고 이들은 각자 다른 회사에 다니며 비슷한 또래의 직장인으로서 가끔 저녁 식사 후 2층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거나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58세 박영자 씨는 하숙생들에게 아침과 저녁 식사를 제공했고 매주 한 번씩 방 청소와 이불 세탁 서비스도 제공하며 나름대로 성실하게 하숙집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4세 조민수 씨가 입주한 지 약 2달이 지난 1996년 5월까지 하숙집에서는 특별한 문제나 사건 없이 일상적인 생활이 이어지고 있었으며 누구도 이곳이 곧 비극의 현장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1996년 5월 17일 금요일 24세 조민수 씨는 평소와 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 출근길에 올랐으나 그날 저녁부터 연락이 두절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김순희 씨는 주말을 앞두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고 처음에는 회식이나 야근으로 바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오전에도 오후에도 계속 전화가 받아지지 않자 김순희 씨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일요일 오전 하숙집으로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58세 박영자 씨는 조민수 씨가 금요일 저녁부터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고 아마도 친구들과 어디 놀러 간 것 같다며 크게 걱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순희 씨는 아들이 연락 없이 집을 비우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점점 더 불안해졌고 월요일 아침 아들의 회사에 전화를 걸어 출근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회사 동료로부터 24세 조민수 씨가 금요일 퇴근 후 월요일에도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듣게 된 김순희 씨는 즉시 남편과 함께 대전으로 올라갔고 하숙집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58세 박영자 씨는 조민수 씨 부모를 맞이하며 자신도 주말 내내 아들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고 방문은 잠겨 있어서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철호 씨와 김순희 씨는 즉시 아들의 방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고 58세 박영자 씨가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아들의 가방과 지갑이 그대로 놓여 있었으며 옷장에는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24세 조민수 씨가 집을 나갈 때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할 지갑과 신분증 그리고 회사 출입증까지 모두 방 안에 남아있다는 사실은 그가 자발적으로 외출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조철호 씨 부부는 즉시
대전 중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고 경찰은 하숙집 주변과 24세 조민수 씨의 동선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1996년 5월 20일부터 약 한 달 동안 경찰은 24세 조민수 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하숙집 입주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특별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고 주변 CCTV를 분석했지만 5월 17일 이후 24세 조민수 씨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기간 동안 하숙집은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58세 박영자 씨는 여전히 다른 입주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고 새로운 입주 문의에도 응대했으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다른 하숙생들 역시 각자의 생활을 이어갔고 26세 김태영 씨와 23세 이정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민수 씨가 사라진 이후로도 하숙집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24세 조민수 씨의 부모는 거의 매일 하숙집을 방문하며 아들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 했고 58세 박영자 씨에게 혹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느냐고 반복해서 물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김순희 씨는 아들의 방을 계속 확인하며 혹시 돌아온 흔적이 있는지 살펴봤지만 방 안은 실종 당일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고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하숙집 전체를 수색하겠다고 통보했지만 58세 박영자 씨는 다른 입주자들의 사생활을 이유로 완강히 거부했고 당시 법적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탓에 경찰도 전면적인 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하숙집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한 사람이 사라졌는데도 아무도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하숙집 주인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점은 점점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996년 6월 18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약 한 달 만에 경찰은 강제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하숙집 전체를 정밀 수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색은 오전 9시부터 시작되었고 1층과 2층의 모든 방을 하나씩 조사한 뒤 마지막으로 1층 뒤편에 있는 창고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창고는 하숙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가구나 잡동사니를 보관하는 공간으로 약 3평 정도의 크기였으며 출입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58세 박영자 씨는 창고는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문을 연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먼지와 함께 이상한 냄새가 흘러나왔고 경찰관들은 즉시 내부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안쪽 구석, 오래된 장롱과 책상 뒤편에 담요로 덮인 형태의 물체가 놓여 있었고 경찰이 담요를 걷어내자 그 아래에서 심하게 부패된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시 결과 시신은 24세 조민수 씨로 확인되었고 사망 추정 시점은 실종 신고 초기인 5월 중순경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즉 24세 조민수 씨의 시신은 약 한 달 가까이 하숙집 1층 창고 안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창고는 하숙집 주방과 거실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고 58세 박영자 씨와 그녀의 남편 62세 박종수 씨가 매일 드나들던 공간 바로 옆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24세 조민수 씨는 둔기에 의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시신의 상태로 보아 사망 직후 이 창고로 옮겨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58세 박영자 씨와 62세 박종수 씨를 긴급 체포했고 하숙집 전체를 범죄 현장으로 봉쇄한 뒤 정밀 감식을 시작했습니다. 24세 조민수 씨의 부모는 경찰로부터 아들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왔지만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고
다만 DNA 검사와 소지품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하숙집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설명되지 않는 정황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의문은 시신이 발견된 창고가 1층 주방과 바로 연결된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8세 박영자 씨와 62세 박종수 씨가 한 달 내내 악취나 이상한 징후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주장한 점이었습니다. 부검을 담당한 의사는 시신이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 밀폐된 공간에 방치되어 있었다면 강한 부패 냄새가 주변으로 퍼졌을 것이 분명하다고 증언했고, 특히 여름철에 가까운 시기였기 때문에 부패 속도가 빨랐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58세 박영자 씨는 경찰 조사에서 창고에 거의 들어가지 않았고 문을 닫아두었기 때문에 냄새를 느끼지 못했다고 반복해서 진술했습니다. 또 다른 의문은 하숙집의 다른 입주자들도 아무런 이상 징후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26세 김태영 씨와 23세 이정은 씨는 경찰 조사에서 1층 창고 근처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은 적이 있는지 질문을 받았고, 두 사람 모두 가끔 이상한 냄새가 났지만 하수구 냄새나 음식물 쓰레기 냄새로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들은 설마 그것이 시신에서 나는 냄새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창고 출입 기록을 조사했지만 하숙집에는 별도의 출입 기록이나 CCTV가 없었기 때문에 누가 언제 창고에 들어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58세 박영자 씨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창고에 들어간 것은 5월 초였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실종 기간 동안 하숙집 운영 기록을 분석한 결과 58세 박영자 씨는 식료품 구입과 식사 제공을 계속했고, 심지어 새로운 입주 문의에도 응대하며 정상적으로 하숙집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은 단순히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58세 박영자 씨와 62세 박종수 씨의 태도와 행동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왜 하숙집 주인이 24세 조민수 씨가 사라진 직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숙집 주인은 입주자의 안전과 생활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입주자가 며칠 동안 연락 없이 사라지고 개인 물품을 남겨둔 채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상 징후로 판단해 신고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58세 박영자 씨는 조민수 씨가 사라진 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부모가 찾아와 문의했을 때도 아마 친구들과 놀러 간 것 같다며 안일하게 대응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왜 창고를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점이었습니다. 58세 박영자 씨는 창고에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지만 하숙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한 달 내내 자신의 건물 내부 공간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경찰이 수색하겠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거부한 태도는 더욱 의심을 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입주자의 장기 부재를 왜 문제 삼지 않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숙집은 매일 아침과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었고, 24세 조민수 씨가 며칠 동안 식사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상하게 여기고 확인했어야 했지만 58세 박영자 씨는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과 여론은 하숙집 주인 부부가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거나 최소한 시신을 발견하고도 은폐했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수사 당국보다 먼저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58세 박영자 씨와 62세 박종수 씨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지만 두 사람은 일관되게 아무것도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변호사를 통해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가 깊어지면서 24세 조민수 씨가 사망한 정확한 경위를 밝히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그는 둔기에 의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했으며 다른 외부 침입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범행이 하숙집 내부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했고, 외부인이 침입해 범행을 저지르고 시신을 창고에 숨긴 뒤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갔을 가능성은 극히 낮았습니다. 경찰은 하숙집의 구조를 정밀 분석했고 24세 조민수 씨의 방은 2층 안쪽에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침입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하숙집 현관문은 밤 10시 이후 잠기는 구조였고 1층에 거주하는 58세 박영자 씨 부부가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인의 침입 가능성은 더욱 희박했습니다. 경찰은 24세 조민수 씨가 5월 17일 저녁 귀가한 뒤 하숙집 내부에서 누군가와 충돌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사망했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다른 하숙생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26세 김태영 씨는 5월 17일 저녁 집에 없었고 23세 이정훈 씨는 자신의 방에서 음악을 들으며 있었기 때문에 아래층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25세 박수연 씨는 그날 늦게 귀가했기 때문에 역시 아무것도 목격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유일하게 1층에서 계속 있었던 사람은 58세 박영자 씨와 62세 박종수 씨 뿐이었고 경찰은 두 사람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진술을 거부했고 물적 증거도 충분하지 않아 기소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24세 조민수 씨는 고립된 공간인 하숙집 안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도움을 요청할 기회가 있었는지 누군가 그것을 막았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1996년 당시 대전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고 하숙집이라는 공동생활 공간의 안전성과 주인의 책임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4세 조민수 씨의 부모는 하숙집 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하숙집 운영자로서의 관리 책임을 물었지만 형사사건에서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민사소송 역시 오랜 시간 끌었습니다. 58세 박영자 씨와 62세 박종수 씨는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지만 사회적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하숙집을 폐업했으며 대전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한 달 동안 같은 건물 안에서 시신이 방치되었는데도 누구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누군가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남긴 채 미제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숙집이라는 폐쇄적인 공동생활 공간에서 입주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인의 의무는 어디까지이며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이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논쟁도 이어졌습니다. 24세 조민수 씨의 어머니 김순희 씨는 사건 이후 매년 아들이 발견된 날이 되면 그 건물 앞을 찾아가 꽃을 놓았고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사건은 점점 잊혀져 갔고 1996년 대전 하숙집에서 벌어진 일은 여전히 많은 의문을 남긴 채 사회적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공동생활 공간에서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침묵이 가져올 수 있는 끔찍한 결과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며 지금도 유사한 구조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경각심을 유지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